안녕하세요. 저는 이 세션 진행을 맡은 국방연구소의 최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 7의 주제는 한강수계 지자체의 물 이용 이슈이고 네 분의 발제 그리고 세 분의 지정 토론, 한 분의 서면 토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강유역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고 한강유역의 각 지자체별 물 이용의 현황과 이슈를 잘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보통은 자료집을 많이 안 보는데 어제 자료집에서 발표 자료 보면 정말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각 지역별로 현안을 잘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한강의 영수 공급 문제, 산업 영수 공급 문제로 여러 고민들이 많은데 각각의 지자체 입장에서 여러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고 유익한 토론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발제 순서는 강원연구원의 김문숙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충북연구원의 배명순 수석연구위원님, 그리고 경기연구원의 이기영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인천연구원의 김성우 선임연구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명의 토론자가 있겠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중계하고 녹화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이렇게 소개 안 드리고 토론자들은 나중에 소개드리고 발제자 분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발제하시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순서로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께서 강원도의 물이용 쟁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문숙 위원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쪽. 네, 안녕하세요. 강원연구원의 김문수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지자체 물이용 이슈인데요. 강원도가 제일 최상위에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강원도의 물 이용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강원도가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수량은 부족하고 또 오히려 그 수자원으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발전의 불균형이 초래했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주민의 갈등, 지역사회 갈등, 주민의 피해의식 이것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일단은 강원도의 물 이용 현황과 여건, 그다음에 물 이용 쟁점, 그리고 갈등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강원도는 뭐 다 아시다시피 한강유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팔당 상수원 상류 지역의 면적 중에는 56%, 그다음에 강원도 전체 면적 중에 한강수계가 해당하는 면적은 78%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 내에 있는 수자원의 확보도 되게 양도 큰데요. 한강수계에는 전체 12개 댐이 있고 그중에 8개 댐이 강원도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한강수계가 담수되어 있는 저수량이 75억 톤이 되는데요. 이거는 국내 총 저수량, 그러니까 홍수 조절하고 양수 발전댐을 제외하고 국내 총 저수량이 179억 톤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한강수계가 75억 톤으로 전체 우리나라 한 42%의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고 이 중에서 강원도에는 44억 톤의 물이 저수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전국의 25%, 한강수계 내에서는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댐에 그 저수되어 있는 댐을 관리하는 그 기관별로의 어떤 수량, 그다음에 그 중에 강원도가 차지하고 있는 그 수량을 좀 제시해 봤고요. 하지만 이렇게 풍부한 수량을 강원도에 확보되어 있지만 사실 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수량은 한 1.2억 톤 정도밖에 안 된다. 한 3% 수준의 물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풍부한 수량을 강원도가 가지고도 있고 또 깨끗하고 맑은 물을 확보하고도 있고 또 수생태계도 건강한 이런 물을 확보하고 있다. 이 강원도에 가지고 있는 수자원의 현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강원도에 지금 그럼 물 이용 현황은 어떤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에는 총 급수량이 1년에 한 2.4억 톤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그 84%인 2억 톤이 지방상수도, 즉 지방하천에서 치수원으로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거는 한 16%, 원조 횡성하고 그 삼척과 태백 일부에만 공급이 되고 있고 모두 지방 하천에 의존하고 있는 하천도 의존도가 높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뭄시의 물 부족 문제나 수질 오염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강원도의 이제 물이용 쟁점인데요. 사실 강원도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물환경과 관련된 거에는 흙탕물, 뭐 폐강 지역 문제, 그다음에 댐 문제, 여러 가지 물 이용, 물 그 재해, 그다음에 물 환경 문제들이 망라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물 이용과 관련된 쟁점들의 문제들을 좀 살펴서 키워드를 좀 정리해 보면 물의 공공성, 물의 배분, 물 이용의 어떤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강 팔당 상수원을 중심으로 그 상류에는 뭐 강원, 경기, 충북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이런 규제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게 뭐 딱히 규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위한 지역 지정 중에 강원도는 청정 지역으로 청정 지역의 한 76%가 청정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결국엔 이 말은 행위 여기에서는 어떤 행위 개발 행위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강원도와 그 한강 상류에 있는 그 지자체는 어떤 팔당 상수원 수도권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수질 관리의 책임이 강하게 부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유. 이게 너무 원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의 사례인데 이런 현상은 이제 그 하나의 사례인데요. 그 저희가 강원도 특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특례를 발굴하고 있는데 이건 원주에서 특례로 좀 제안한 사례입니다.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그 기업 그 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문막 쪽에 개발을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상수원 보호를 위한 폐수 배출 시설 입지를 위한 규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좀 특례로 해소하고자 제안한 사례인데요. 사실 이 팔당 상수원에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영향 권역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영향 권역을 설정한 이 규제가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규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의 어떤 수질 관리 처리 기술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강원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지역에서는 어떤 개발 행위 이런 것들을 제한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례로 집어넣었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강원도의 그런 물 이용과 관련된 주요 쟁점이 무엇인가를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상수도 그 요금의 물 이용 형평성 문제, 상수도 이용 요금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강원도는 지금 수도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데요. 생산 원가가 전국 평균보다 2배 높고 특히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는 2.5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는 사실은 그 상수도 공급에 대한 어떤 그 규모의 경쟁성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텐데요. 강원도가 이제 그 급수 면적당 급수 인구나 아니면은 광거 길이당 급수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현실이 낮다 보니까 경영의 악순환이니까 경영 악화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이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공공재는 다 동일한 요금을 내고 있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는 뭔가 동등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만 강원도민들은 그런 동등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것이 강원도의 지역의 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 부족 문제인데요.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는 이제 지방하천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가뭄시마다 물 부족 문제가 계속 이제 산간 지역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강원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곳이 영동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영동 지역의 하천의 그 연장 길이가 짧고 경사가 뭐 이렇게 급해서 그런 특징도 있지만 결국에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물그릇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6개 시군의 물 이용 대비 가지고 있는 저수량, 공급할 수 있는 저수량이 26%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이제 강릉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강릉시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오봉저수지라고 있는데 이 오봉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0%가 넘는 생활용수를 강릉시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오봉저수지 이 하나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가뭄이 좀만 발생을 하면은 이 지역은 물이 무조건 이제 단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8월 달이죠. 저희가 비가 많이 오기는 했는데 그 영동 지역만 강수량이 조금 이제 적어서 단수가 그 요봉저수지의 저수율이 40%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결국에는 지역에서 이 가뭄 문제가 또 하나의 또 이슈로 떠올랐고 그거와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이제 물걸 전략하는 이런 홍보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가뭄 때마다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동해시 사례인데요. 동해시는 지금 유일하게 그 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전천 하나입니다. 근데 이 동해시 같은 경우는 전천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물 수요가 이제 대규모 물을 공급하는 수요처가 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작은 동네에 상수도 시설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이 3개나 위치해 있고 심지어는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강릉시에 이제 인접한 주수천에서 물을 공급해서 하고 있는데요. 동해시 같은 경우는 물그릇도 부족하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달방댐이라고 하는 물그릇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마음대로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값을 내야 되는 이게 광동댐이 기관에서 관리한 저수지이다 보니까 이 물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고 지자체에서는 이 물값을 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이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역의 물 이슈와 관련된 이용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공급량 대비 수조 자원, 그러니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기후 위기 물 위기 시대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 강원 영동 지역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의 기존의 법 체계 안에서 이 물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제 물 배분의 공평성, 결국엔 물값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강원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강원도의 수자원은 사실 서울에 있는 수도권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상황 잠시만요. 그래서 가장 아무래도 이 물 이용과 관련된 갈등이 핵심적이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춘천시 사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춘천시 물 이용에서 물값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생활용수 공급과 관련된 물 이용 이슈 외에도 저희 하천 유지 용수 사용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 공지천과 약사천은 춘천시의 도심 하천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수질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수량 부족입니다. 그래서 소양 정수장에서 관로를 연결해가지고 여기에 하천 유지 용수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계약을 하고 물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사용률을 보면은 한 30%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를 또 따져보니 결국에는 물값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제대로 물이 이제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여기서 또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류에는 저 물값을 내고 하천 유지 용수를 써야 하지만 하류에서는 그 하천 유지 용수로 물을 쓸 때는 어떤 이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 이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핵심적인 사례는 바로 다들 이제 최근에 이슈가 돼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용인 반도체의 용수 공급, 그다음에 수이천 댐 건설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 그 용인 반도체 화천댐 용수 공급이라는 그게 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냐면 정부에서 정확하게 말할 때 화천댐에 용수를 갖다 쓰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천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물을 갖다가 하루에 준다고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해 의식에서 이게 더 큰 갈등으로 확산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나오는 말들은 왜 우리는 항상 왜 수도권의 물 공급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냐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은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그런다고라는 것 때문에 갈등이 더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정부에서 기후 위기를 목적으로 이제 대응댐을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중에 한강수계인 7개 댐이 뭔가 다목적 3개랑 용소 4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규모가 수이천 댐입니다. 근데 수이천 댐을 건설하겠다라는 그 목적과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수도권의 용수 공급, 앞으로의 대규모 물 공급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수이천 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역에서는 마찬가지죠. 수도권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우리 보고 희생을 하라고 이제 또 양구도 그 주민들 입장도 지역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수익댐 건설이 정말 한강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인가를 사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사실 그 하천수 사용량 허가량과 그 실제 취수량을 좀 그래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 표는 그 한강 수계 그 허가가 된 지자체별로 허가된 허가량, 그 다음에 실제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취소한 취수량을 비교한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허가량에 취소하는 양이 50% 이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게 허가량 기준으로 관리를 했을 때 기준으로 물이 부족하지만 실제 사용량, 취소하는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한강수계가 물이 부족한가? 정말 그 물 부족 문제를 수이천댐으로 해결하는 그 목적이 이유가 타당한가? 저희는 이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타이밍에 수이천댐 건설을 이제 했을까? 저희는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해 보는 거는 이게 용인 반도체 물 공급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용인 반도체의 그 하천댐 용수를 공급하게 될 경우 이거는 용댐 용수가 아니고 하천수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그 물을 취수 시설이 있는 그 지자체에서 정부의 허가받은 허가량 기준 내에서 물값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지역사회의 물 갈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 수이천댐 건설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수이천댐이 만약에 건설되면 댐 건설 관리법에 의해 적용을 받을 것이고 이게 다목적 댐이 된다면 거기서 흘러가는 물은 댐 용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정말 이러한 이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정말 이게 지역을 위한 지역에 필요한 댐일까라고 이제 지역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유, 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얘를 조절을 잘못한. 네. 그래서 좀 어수선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물이 물이 저수하고 있는 댐에 대한 상하류가 뭐고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에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 봤을 때 보시는 것과 같이 결국에는 이거는 기존 제도에서의 한계점으로 인한 어떤 그 물로 인한 상하류 간의 편익과 피해가 약간 불공평하게 배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기다려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 결국에는 제도의 개선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어떤 그 개별법에 의해서 수리권이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 기본 원칙이 없고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갈등이 반복되는 이 현 제도, 그다음에 어떠한 특정한 공기업에게 독점적인 어떤 수리권에 대한 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이 제도, 그래서 지역 간의 이런 물로 인한 편익과 피해 지역이 구분되어 있는 이 제도가 사실은 개선이 돼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유역 중심의 통합물 관리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물이 공공재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이 물에 대한 어떤 이용과 그 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지역 상류주 입장에서 이렇게 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는 실제로 물로 인해서 저희 편익을 보는 지역은 다른 데 있고 그 물을 가지고 있는 수원 지역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엔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약간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그 주변 지원 지금 댐 주변 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현 제도가 단순하게 일회성 지원이나 아니면은 뭐 단순하게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정말 일본처럼 댐 주변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사업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가 좀 어수선했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인터를 사전에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좀 발표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원도의 물 문제를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따로 정리는 안 하고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뭐 강원도가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그 수자원은 수도권을 위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강원도는 오히려 규제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더 비싼 물 공급들 그리고 이제 지역 내에 오히려 물 부족이 심화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오히려 강원도 비용을 많이 써야 되는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문제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뿐만이 아니고 유역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은숙 박사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두 번째 발표는 배명순 수석연구위원께서 충북의 지역 발전과 물 관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로 반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충북연구원의 배명순입니다. 충북은 그 강원도 다음으로 두 번째 상류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강원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잘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은 이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벗어나서 지역 발전과 우리 물 이용 또 물 배분에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 특히 저희 충북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충북의 댐과 발전, 그 다음에 작년도에 중부내륙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제정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댐 중에서 소양강 댐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댐이 이제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하나는 한강수계, 하나는 금강수계,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고요. 이런 댐들로 인해서 다음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제 이 댐이 위치해 있는 지역에서의 갈등은 또는 문제점은 뭐냐면 댐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김 박사님도 발표를 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댐의 부정적인 영향을 그 지역에서는 받고 있다. 네, 다음 댐 건설로 인한 편익도 있지만 다음 이렇게 댐 건설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 이거 과연 그럼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를 추정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충북의 경우는
두 개의 댐에서 1년에 한 5천억이 넘는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그런 반면에 우리가 수계기금이나 댐 건설 관리법에 의해서 지역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그러면 이런 피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장을 해주고 있는가?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마음을 달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면 댐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댐에서 얻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충주댐에서 출연한 출연금의 한 46% 정도밖에 그 충주댐에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더 많은 상실감을 겪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 또한 수계기금과 관련돼서도 한강 수계기금의 약 9% 정도가 충북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충북은 세 개의 댐이 있습니다. 충주댐, 대청댐 말고 한강의 지류인 달천에 이제 상류에 괴산댐이 있는데 늘 홍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떤 세 개의 댐 상류가 전체 면적의 한 6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댐 상류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40%의 개발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물 배분하는데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물의 수질에도 영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구라든지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도 이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다음. 그 지역의 낙후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댐 상류, 소양강댐, 충주댐, 대청댐 이 상류 유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도가 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게 댐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도 있겠습니다만 이 대청댐을 보면 우리나라가 경부축으로 주로 이제 발전이 되잖아요. 그 경부축 중에서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대청댐 유역과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무관하지도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충북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도 다른 지역과 다른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비오염 산업이 큰 비중을 이제 부가가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충북은 오염 산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이 근래 들어서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영향을 끼치겠죠.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는 그로 인해서 지역의 환경이 오염되기도 하겠죠. 다음. 이게 이제 산업단지 분포입니다. 충청북도가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충청북도 중에서도 북서쪽, 그러니까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에 산업단지가 몰려 있죠. 그것이 이제 수도권에서 인접하기도 했지만 댐이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구 분포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 충청북도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인 규모는 한 4에서 5%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폐수 방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5위가 됩니다. 5번째로 높고 7% 정도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충청북도 여러 하천들의 수질을 보면 댐 상류 지역의 수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가 많이 몰려있는 댐 하류 지역인 미호강 유역의 수질이 안 좋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 그것이 BOD, TP, TOC 이런 것들 지표를 보면 댐과 또 댐이 없는 지역에 앞서 보여드렸던 산업 구조와 인구 이런 것들이 몰려 있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환경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댐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의 용수를 공급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팔당, 충주, 대청, 주암댐인데요. 이 중에서 충주댐은 2025년도에 이제 현재 45만 톤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앞당겨져서 2022년도 말에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45만 톤이 공급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충주댐 중에서 충북으로 공급된 양은 60% 정도, 대청댐은 25년 기준으로 한 24% 정도가 충북으로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타 지역에 이제 물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에서 계획되고 있는 산업단지 2035년도까지 산업단지를 보면 고시된 것만, 현재 고시가 돼서 계획이 승인된 것만 해도 다 하면 이게 충주댐 계통에서 공급하고 있는 물 중에서는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3만 톤 정도 여유가 있는데, 고시된 거 말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다 포함을 하면 한 23만 톤 정도가 부족한 걸로 추정이 돼요. 이것이 저희가 21년도쯤에 분석한 자료인데, 지금 국가에서 또는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제4차 국가산업단지 입지 계획인가를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의 산업단지를 계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양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또 추정이 되겠죠. 그럼 저 물은 과연 어디에서 공급할 거냐라고 하는 또 문제가 되겠죠. 다음. 그래서 넘겨주시죠. 충북에서는 또 이런 이제 산업단지 계획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이런 산업단지와 개발 계획은 아까 충북의 또 지도를 보셨는데 그 중에서도 댐 하류 지역이 이제 주로 이제 집중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북에서는 아까 댐에 대한 피해가 한 1년에 5천억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댐뿐만 아니라 백두대간과 관련된 산림 보호를 위한 규제와 관련돼서 두 가지 큰 규제를 받고 있어서 우리 충북 지역이 많은 그 국가적인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중부내륙특별법이에요. 2023년도에.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알짜들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충북 입장에서는 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바람에 법에서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더 많은 개발을 하겠죠. 그것이 이제 중부내륙특별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음. 이 중부내륙특별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토지 이용이나 댐 또 산림 부분에서는 충청북도가 뭐 10에서 20, 많게는 50% 가까이 국가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충북에서는 인구는 한 9.5%, 뭐 수출이라든 경제적인 부분은 10% 정도밖에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 중부내륙 특별법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걸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이런 거죠. 왼쪽에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거, 중간에 산림과 관련된 거, 경제 문화와 관련된 규제들을 이 중부내륙,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북도와 인접한 시군을 중부내륙 연계발전 지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정을 해서 이 지역을 조금 규제를 완화해 달라라고 하는 게 이 특별법의 취지입니다.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규제 때문에 못했던 개발 사업을 조금 더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더 많은 물의 수요가 필요하겠죠. 다음. 그 내용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현재는 이게 이제 작년도에 확정된 계획이고 이거를 지금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 그래서 다음. 더 많은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 배분과 물 수요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은 한강에 충주댐이 있고 금강에 대청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댐으로 인해서 물을 공급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이 한강과 관련된 충주댐은 한강유역뿐만 아니라 금강유역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북의 금강유역에 있는 음성, 증평, 진천에도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공급량이 2022년도 기준으로 충주댐 공급량이 한 42.7%, 43%가 금강유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다른 한강에서의 물을 금강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도 별로 없었고 사실 물을 전공하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별 관심은 없었죠. 초점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제 K 반도체가 등장하면서 달라지게 됐죠. 이게 과연 타당한 거야? 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됐고요. 다음. 이 K 반도체가 현재는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산업이 중요한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팔당에서 취수를 하고 있고 여주, 충주댐에서 그동안 삼성 반도체라든지 이천 SK에 물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라고 하는 K 반도체가 들어서면서 80만 톤의 물이 필요해 라고 하는 수요가 갑자기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했죠. 다음, 이 물을 그러면 어디서 공급할 거냐? 정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팔당 3 취수장에서, 팔당댐 상류에 있는 하남에 있는 취수장에서 한 20만 톤을 공급을 하고 2030년까지, 그리고 2035년까지는 새로운 취수장을 만들어서 60만 톤을 공급할 거야. 근데 그 수원은 어디냐? 아까 김 박사님이 발표하신 화천댐에서 더 많이 방류를 해서 이 수원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0만 톤은 현재 여유가 있는 8만 톤과 그 주변에서의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해서 더 고도 처리를 해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60만 톤은 화천댐에서의 발전 용수를 60만 톤을 더 방류를 하면 이 80만 톤을, 여기 오타입니다. 중간에 80만 톤인데 80만 톤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제 이 발표 때문에 물 배분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크게 수면으로 나오지 않다가 이제 수면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계기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다음. 그래서 다시 이전 페이지를 보시면 이 60만 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과연 화천댐에서 공급하는 것이 적당하냐, 또는 왜 그럼 화천댐에서 60만 톤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팔당댐의 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화천댐에서 물을 60만 톤을 더 방류해야 되라는 얘기를 꺼내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물을 화천댐에서 끌어오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취수장을 만드는데 그거는 팔당댐에다가 취수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취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취수는 팔당에서 60만 톤을 하는데 왜 그러면 화천댐에서 60만 톤을 공급한다고 얘기를 하지? 정부는, 또는 수자원공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수리권에 대한 문제, 물 배분에 대한 문제, 댐에 물은 많은데 이 물을 사용하는 허가량, 또 실사용량, 도대체 얼만큼 허가가 됐고 얼만큼 사용하길래 그 많은 팔당댐의 그 많은 물이 있는데 거기서 더 취수를 하면 되지 왜 굳이 화천댐의 물을 가져다 쓴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 지역 간의 물 갈등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야라고 이제 의문점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이제 충북의 경우에 충주댐에서 그동안은 별 문제 없이 충주댐에서 금강수계로 넘어갔던 물, 공급했던 물, 이건 정당한 것인가? 한강수계에 60만 톤 물이 부족한다고 하는데 그럼 한강수계 충주댐에서 금강수계로 물을 공급하는 건 괜찮은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하고요. 현재는 한 10만 톤 정도가 14만 톤 정도 넘어가는데 2035년도가 되면 한강에서 금강으로 넘어가는 것이 25만 톤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정말 그건 괜찮은 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이제 닥쳤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물을 공급하고 있어도 별 관심도 없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K반도체가 들어서면서 지역 간의 물 분쟁으로 점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을 뒤에 정리를 했는데요.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개발을 할 때 항상 환경 용량 내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실제 그러냐는 거예요. 충청북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북도는 2035년도까지 산업단지만 해도 약 23만 톤의 물이 부족해요. 근데 중부내력특별법이
지금 개정하고 있는 게 통과가 되면 더 많은 물이 필요하겠죠. 그 물은 그러면 어디서 충당할 거냐? 그런 개발 계획에 우리 물을 공급하는 게 맞춰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용량 내에서 개발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일반적으로는 자연 자원의 용량 안에서 개발을 분배하고 조정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는 이제 고민거리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팔당에서 금강유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라는 거죠. 그것이 팔당 하류에, 팔당 댐뿐만 아니라 팔당 하류의 물 부족과 또 한강유역의 물 순환, 그 다음에 팔당호의 수질,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동안 우리가 관심이 덜했다면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충주댐 개통, 한강유역에 있는 충주댐 개통의 용수를 사용하는 금강유역의 지자체, 그게 충북입니다. 충북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충북의 입장에서는 이 물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대청댐 물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대청댐 물에는 물용 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통당 170원씩 내야 되는데 이 충주댐 개통에서 넘어오는 물은 물용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싼 거죠. 특히나 이제 산업시설에서 많은 물을 사용하는 산업시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이득을 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물용 부담금 면제하는 것이 정당하냐? 이 문제도 우리 충북 지역에서는 숨기고 싶은 문제이긴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제도, 현재의 수계법, 현재 수계기금 제도로는 이 문제를 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도권과 인접한 진천, 음성은, 증평은 이게 금강수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산업단지와 개발의 수요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 용량을 이미 초과를 했어요. 아까 수질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수질에 대한 상태는 이미 초과를 했고 결국은 환경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공급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의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북 입장에서도 최근에는 충주댐 개통 광역상수도 관망과 대청댐 개통 광역상수도 관망을 연결하자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충주댐 개통은 진천까지 와 있는데 대청댐 개통과 불과 한 15km 정도 거리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15km만 관로를 연결하면 충주댐 광역상수도와 대청댐 광역상수도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이건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죠.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우리 물 배움과 관련해서 또 위협 관리와 국가 물 관리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 위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누가 참여를 했는지 또 앞으로는 누가 참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북의 물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주신 배명선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한강은 특수한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은 지역이 소멸한다고 그러고 이제 경제가 침체한다고 그러는데 그 양극화되면서 계속 수도권으로 산업이 집중하고 인구가 집중하고 물 수요는 늘고 있어서 이렇게 이 문제가 가장 큰 게 한강의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제 세 번째는 기후위기 시대에 경기도 물공급 문제는 없는가는 주제로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기영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 이기영입니다. 지금 계속 경기도에 있는 그 반도체하고 관련돼서 그 이수 측면에서 앞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강 쪽에서 이 문제가 앞으로 큰 이 이슈가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우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기후 변화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일기예보에 보면 최고 기온, 최저 기온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고 기온에 대해 가지고 이 패턴을 보니까 여기 그림처럼 조금씩 이렇게 과거 50년 동안 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또 강수량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50년을 봤는데 그 홍수기하고 갈수기로 나누니까 홍수기는 조금 증가하고 갈수기는 여기는 물이 더 부족하죠. 이런 패턴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아마 크게 실감은 나시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항상 기후 위기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2015년도 이거는 기후 위기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지금 이수하고 관련된 문제가 쟁점인데 좀 자세히 기억을 좀 소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문제가 심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관계부처 합동해 가지고 2015년 이상 기후 보고서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심각했다는 말이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2015년도에 서울 경기 강수량이 평년 대비 53%, 그러니까 한 반 정도밖에 비가 안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원하고 충북 이런 데도 보면은 그 역대 거의 최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가 아마 아주 이제 중요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소양강 댐하고 충주댐의 문제인데 이때 이제 저희가 물 공급하는 중요한 것인데 제가 그래프를 보면 소양강하고 충주댐의 이 날짜가 4월 5일자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동그라미 친 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꽤 수위가 낮죠. 근데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었느냐고 하면은 7월 달까지 3달 더 갔어요. 그때까지도 이제 비가 많이 안 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여기도 날짜를 보면 뭐 그 3월 달 건데 소양강, 충주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이게 나왔는데 이게 꽤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매일 이제 뉴스에 나왔던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지금 화천댐이 이슈가 되고 있죠. 당시에도 화천댐이 수위를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화천댐 방류량을 1일로 했는데 이게 1일이 아니고 아마 초당일 1초당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확인을 해봐야지 되는데 뭐 실제로는 그래서 한 60% 이상을 증가시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한 달 후쯤 돼가지고 그 파라호의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물 부족하니까 또 검토했던 게 남한강에 보가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물때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치수구 위치가 수면에서 바로 가까이에 있어요. 원래 이제 설계상에는 이게 그 기후에도 좀 안전하게 좀 안쪽으로 와야 되는데 설계를 표면에 했기 때문에 이걸 낮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서 한 몇 년 전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수구 위치 바꾸는 걸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고 계획까지 했었는데 아직까지 여기 이제 그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한 4천만 톤 정도가 저류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한 5일 정도는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정부에서 이제 계속 이 경기 남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게 이제 올해 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47년까지 이제 투자를 하겠다. 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용인 시에다가 국가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국가는 이제 삼성 중심으로 하고 일반 산업단지는 또 용인입니다. 그래서 그 이 시작이 사실은 그 용인에다가 SK 하이닉스, 사실은 거기 산꼭대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허가를 하면서 이게 허가가 됐냐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곳들은 허가 안 될 수가 없죠. 딴 데 그것도 했기 때문에 주변도 이렇게 다 개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한 170만 톤 정도인데, 이게 반도체 용수나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이기 때문에 약간 과장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뭐 산업 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고, 앞에서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이제 중복되는 것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큰 물량이 한 170만 톤 정도면 이게 그 수도권에서 그 취수량이 한 900만 톤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비율로 따지면 거의 한 18, 9% 정도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인데, 또 하나 문제는 이 한강 하류로 해서 쭉 빠져나가야 되는 것들이 그 용인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평택호로 가서 서해로 빠지기 때문에 이 한강 쪽에 또 수량 부족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경기 남부가 사실은 여기하고 팔당, 지금 이제 규제가 제일 심한 팔당 향유를 보면은 이 규제 측면에서는 이 용인이나 이쪽은 규제가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게 있는데 아마 팔당에 사시는 분들이 보면 그게 규제냐 할 정도밖에 없는데, 그 모든 규제를 뚫고 최대한의 개발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수질 문제가 제 생각에는 앞으로 팔당에서 평택고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반도체뿐만 아니고 또 경기도의 이제 개발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개발 계획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 수요량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증가할 거고, 경기 남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뭐 택지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다가 또 만약에 뭐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북부까지도 개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공업 용수하고 이 개발 사업들이 여러 가지 택지 개발 이런 것들이 충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이 관점을 공급적인 물이 부족하니까 더 주겠다 이런 관점도 있지만은, 이제는 저희가 좀 이 개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수요 관리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973년도에 팔당호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팔당호의 입지가 잘 아시겠지만은 이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만나는 거기에다가 취수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물을 이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뭐 그 개발하고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수량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상수도 시설이 없다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 관로가 없어서 못하지, 물 자체가 없었다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2015년도에는 이게 실제로 이 물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한강 쪽에는 거의 팔당댐 아래쪽에는 거의 녹조가 이렇게 다 발생한 그런 이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뭐 대체 수자원 확보, 발전용, 농업용 저수지 용도 전환, 급수 체계 조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사실은 이제 수도권에 제한 급수까지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때 7월 초에서 거기서 비가 정말 한 달 정도만 안 왔으면은 거의 이제 수도권 처음으로 제한 급수까지 가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좀 이제 대응을 해야지 되고, 이게 수도권에서 과연 이게 정말 무한 개발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아주 이제 중요한 순간인데, 여기에 때 가지고 다들 이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적정 개발 용량이 얼마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2015년도에 숨은 상황들을 정확히 봐야지 돼요. 저희가 이 댐 같은 경우에는 방류량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그래서 그때 각 댐에서 얼마를 방류를 했고, 그다음에 치수량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치수할 때 다 계측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만 이렇게 잘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때 얼마나 심각했고, 그다음에 그 하천 쪽에서 뭐 하천 저희가 유지 용량 이런 것도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마음만 먹는다면은 2015년에 대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비교적 간단하게라도 계략적인 양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계속 패싱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큰 수요량을 이거 줘도 되는지 물어봤을 때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그 기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실제로 발생했던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더 물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의사를 이제 결정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물 공급 측면에서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기도 역시 물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나 기후위기 관련해서 2015년과 같은 극한 상황을 고려해서 물 공급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걸 강조해 주셨고, 최종 결론은 비슷하게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 개발 수요에 맞춰 가지고 물 공급을 했는데 물 과용량을 따져서 적정하게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발표는 김성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인천의 물이용 형평성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인천연구원의 김성우입니다. 저는 인천연구원에서 환경정책을 하고 있고요. 특히 물 환경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청받은 주제는 인천의 물이용 형평성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인천시의 상수도 원가가 턱광역시 평균보다는 조금 높아서 특히 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원수 구입비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라는 것이고, 물론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물복지나 전기는 이제 전국 단일 요금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2026년부터는 뭐 지역별로 약간 차이를 둔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라는 이 자원은 국민 모두에게 이제 공평한 수준에서 이제 물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일단 인천시의 그 상수도 원가 중에 원수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인천시가 이제 크게 두 군데서 지수를 합니다. 하나는 여기 아래쪽에 내려가면 있는 팔당댐의 팔당 지수장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한강인데요. 이제 한강의 표류수를 서울시에서 여러 군데서 지수하고 있는데, 그 서울 아산병원 이제 잠실 철교 그 근처에도 지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 지수장에서도 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 팔당물을 55% 정도 먹고 있고 이 풍납물 한 45% 가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이제 2015년에 그 극한 가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전국 어디서나 이제 물 부족이 시달렸습니다. 특히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서해안에도 저 신안군 같은 데도 굉장히 심했는데, 예외 없이 이제 인천의 섬 지역에도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이제 섬 지역이 왜 한강 수계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실제로 인천에 이제 섬이 168개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유인도 한 50여 개 되는 유인도는 대부분의 한강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하구와 인접한 곳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한강물이 이제 영종도를 거쳐서 일부 섬 지역에도 이제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한강 수계 물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섬 지역의 만성적인 물 부족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소위 이제 수도길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노량진 정수장에서 서울에 인천에 이제 인천항 근처에 송연배수지라는 곳까지 보시면 부천을 거치고 부평을 거쳐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이제 생긴 이유는 일제 제국 시대 때 인천항을 통해서 이제 수탈을 하는 목적으로 이런 이제 길이 놓여졌고요. 이 길을 따라서 당연히 이제 수도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제 제국 시대를 거치지 않았으면 이러한 구조는 안 만들어졌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인천항 지역은 자체적인 지수원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자연적으로는 그런 환경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한강물을 이렇게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인천이 이제 발전하게 되었고, 그걸 보시면 2010년도에 이제 행정구역은 조금 다르겠지만 부평이 인천에 아마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때 보면은 이제 급수 인구가 한 25,000명, 총 인구는 3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시 인구가 이제 3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100배가 늘어난 셈이죠. 이 100배가 늘어난 데는 이 수돗물 공급이 주요했고, 거기에는 이제 팔당과 한강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인천시의 급수 보급률은 99.1%인데 이렇게 100%가 아닌 이유는 이제 도서 지역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그 정수장별로 지수량을 합계를 해보면 약 한 100만 톤 정도가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팔당에서 한 55%, 풍납에서 45% 정도를 지수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이제 부평 정수장, 이 한강에서 지수하는 물은, 잠실에서 지수하는 물은 부평 정수장과 공천 정수장에 가고 있는데, 이 공천 정수장에 가는 물이 결국은 인천공항에도 가고요. 그 물이 섬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도 이 공천 정수장에서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한강 상류의 물이 인천 앞에 섬까지도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 현재 수장공사에서 광역 상수도 그리고 댐 용수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물값을 받고 있는데, 원수값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인천시는 이제 원수 형태로 이제 공급을 받아서 자체적인 아까 정수장에서 처리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굳이 댐 저수의 성격을 갖는 이 광역 상수도가 훨씬 단가 자체가 비싸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계산한 방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대략 한 4배 정도는 이 팔당에서 공급받는 물이 아까 그 잠시 처유 앞에서 먹는 물보다 4배가 비싸다라는 것인데, 그게 과연 4배나 비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댐 관리 비용도 있고,
도수 비용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팔당댐이 지어진 지가 1973년인데 지금 한 5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50년 동안 계속 이런 체제를 유지를 했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조금 바뀌긴 했지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단일화할 수는 없는가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상수도 원가를 또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제 아까 조금 그 도수, 송수, 뭐 거리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지만 지소에서 강원도보다는 훨씬 싸지만 인천시에서 이제 감사하지만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일 잘 사는 서울시보다도 왜 이게 상수도 이 생산 원가가 100원 정도 더 비싼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좀 따져봤더니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 치수를 대부분 이 서울시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한강에서 치수를 하고 있고 이 팔당에서 치수하는 거는 전체 필요한 한 310만 톤 중에 23만 톤.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인천시가 55대 45라고 보면 서울이 지금 현재 이제 물론 서울은 원래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덕 물량이 한 100만 톤 정도 많은데 나머지 200만 톤을 이 팔당에서 한 10%, 나머지를 90%를 한강에서 치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가 차이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다. 뭐 인천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원수 대금으로 이 팔당에 560억 정도를 사용을 하였고요. 반면에 이제 기록 물량을 빼고 여기서 한 60억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셈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경기도나 충북에서 개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인천시에서 이제 쓰는 물 이 자체는 뭐 공업용수 라인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합쳐서 한 100만 톤 정도 사용하고 있고 향후에 한 5년 후에는 한 110만 톤 정도 일평균 사용할 것이고 아마 일체대 한 129만 톤 정도 사용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수도권 공장 총량제나 아니면 이런 물 자체를 공급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개발 계획은 적은 편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준다고 해도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요금 체계나 이런 어떤 물 공급 체계를 한꺼번에 바꾸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은 결국은 인천시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이제 기록 물량 15만 톤에다가 이 실제 허가받은 85만 톤을 다 쓰고 있지도 못하기는 하지만 뭐 이걸 이제 다 쓰려면은 뭐 치수나 도수 관련한 시설을 더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다 못 쓰고 있긴 하지만 입장에서 본다면 이 광역 상수를 쓰는 부분을 모두 다 이 댐 용수로 쓸 수 있게끔 한강에서 치수할 수 있게끔 이 충분히 129만 톤을 허가해 달라. 수리권 입장에서 허가 수리권 입장에서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1최대량과 1평균량 개념으로 각각을 본다면은 현재 수준에서 이게 지금 현재는 한 85만 톤 사용 허가량이 그리고 시설 용량에서는 70만 톤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높여달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섬 지역의 물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섬의 날이 이제 8월 8일인데 8월 8일은 이제 행안부가 지정했습니다. 왜 이제 섬의 날이 8월 8일이냐? 이 팔자를 이제 옆으로 누비면 이게 이제 무한대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섬의 무한한 가능성을 즐겨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섬의 날이 8월 8일이 된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지가 한 5년밖에 안 됩니다. 섬의 날은. 그래서 인천 섬의 날도 이제 몇 년 전에 하긴 했는데 2022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섬에 가면 물이 부족합니다. 원래 이제 섬은 물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그 소위 말하는 LPCD가 굉장히 낮은데 그런 환경을 극복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곳이 섬지역인데 지금 이 지하수 개발을 심층 지하수를 이제 섬에서는 개발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대수청이 이제 얕기 때문에 이 염분이 많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결책보다는 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도 인천 시민이고 수도권 시민인데 한강물을 마시게 해다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인천섬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를 하고 이제 뭐 배삭도 좀 깎아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분들이 더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 덕적군도가 섬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많이 찾아오시고 향후에도 이러한 이제 섬 지역의 이 물수요는 특히 관광철인 7, 8월, 9월에 아주 이제 높아질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 섬 지역의 기존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방문객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물 부족이 더 심화될 것이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2015년 같은 가뭄이 왔을 때는 이 섬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고민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실래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향후에 이제 8월에 어떤 특정한 날이나 또 극한 가뭄 시에는 이 실제로 이제 시설 용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섬 지역에 이제 물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염분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 RO 장비나 이런 것들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면은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정수 비용을 들여서 염분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영종도 옆에 북쪽에 있는 이 섬 지역에 신시모도, 장봉도에 상수도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장봉도까지는 아직 안 갔는데 이제 신시모도에 이 한강물이 아까 공청정수장을 통해서 공급이 되었는데 주민분들이 뭐 세상이 바뀌었다고 굉장히 이제 천지개벽될 일이죠. 섬에서 이제 한강물을 먹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원하는데 이렇게 이제 연육이나 연도된 지역까지 물을 갖다가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염분 침투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개선 방향으로는 역시 이 빗물 이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빗물 이용을 하려면 집수 면적이 필요한데 섬 지역에서는 그런 넓은 집수 면적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다만 최근에 이러한 어떤 비닐하우스 농가가 섬 지역에도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비닐하우스를 시설을 활용을 해서 빗물 이용도 더 활성화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주민분들이 이 빗물을 예전처럼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좀 꺼려하시고 이 텃밭에 이용하는 것은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러한 사업도 개선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역시 이 해수 담수화나 지하댐 같은 그런 이제 대체 수온 확보가 필요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인천시가 이제 해수 담수화 추진안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서해 5도도 있고 저기 멀리 있는 대청도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유인도들이 있는데 지금 이 계획 대비해서 실제로 이 해수 담수화가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뭐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그 심리적으로 이 해수 담수화된 물을 마시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기료 아직도 이제 해수 담수화 시설이 그 톤당 단가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수돗물에 비해서는 전기가 아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금을 지원해 주고는 있지만은 상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비싼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고 있지 못하다 그리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인천의 상수도 원가는 이제 그 강원도나 춘천 충북보다는 싸기는 하지만 이제 특강역시 평균으로 볼 때는 조금 비싸니 뭐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방향에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요금 체계 하에서는 결국은 주민분들이 느끼는 것은 뭐 이것이 뭐 더 원수 요금이 비쌌어 아니면 물이용 부담금을 뭐 부담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물 이용을 하는데 돈이 얼만큼 드느냐 하는 것이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뭐 이러한 이제 물 이용 요금을 일하는 차원에서 이 체계를 한번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요. 아마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섬지역 주민분들이 이 한강수계 한강 하류에 계신데 아주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수계이나 유역이 차원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고려. 뭐 강원도도 이제 영동 지역은 사실 한강수계는 아니지만 같이 이제 고려 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보시는 그림은 이제 유엔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 안전한 물을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들 퍼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99%죠. 그래서 이렇게 99%에 가까운 주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러한 물 공급을 받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지금의 이 체계가 갖추되어 있는 데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틀을 한꺼번에 깨기보다는 이것을 좀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앞으로 노력을 다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김성우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이 제2도시가 되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그러죠. 날짜가 언젠가 이거여가지고 사실은 앞부분은 산업용수 주로 얘기해 주셨는데 생활용수하고 또 그 소외지역 물 문제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인천이 한강유역에 고맙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 다른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다른 마른 지역은 인천시에 감사를 표해야 될 겁니다. 사실 광역상수도 요금이라는 거는 전국 단일 요금으로 하면서 전체 광역상수도의 원가를 계산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 광역상수도 원가는 낮은데 다른 지역들의 원가가 높다 보니까 평균하니까 사실은 지역 간 교차 보조를 하면서 인천시가 다른 지역의 광역상수도 보급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네 분 발제가 정말 다 공부가 많이 되었고 한강의 핵심적인 그 물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자들 지금 올라와 주시고요. 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의 발제가 있었고요. 토론은 네 분입니다. 강천심, 김미경, 이용석, 최은혜님인데 최은혜 사무국장님은 이제 서면으로 가름을 하셨고 나중에 이제 온라인에서 자료집이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오늘 토론자는 세 분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종을 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면 나중에 유역이 가서 혼나실 거기 때문에 알아서 잘 조정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 토론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천심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거버넌스 분과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김미경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이시자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용석 한림성심대학교 교수님인데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네, 토론 순서는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강천심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천신 분과위원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강유형 물관리위원회 거버넌스 분과위원장 강천심입니다. 한강수계 그 지자체의 물이용 이슈 주제로 한강수계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의 물이용 쟁점 사항들과 주요 이슈들 및 물관리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많은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상류 지역인 강원도의 물이용 이슈와 하류 지역인 인천시의 물이용 이슈의 일부 주요 쟁점 사항인 상수도 요금 문제와 강원도 영동 지역과 또 섬 지역 인천 섬 지역의 물 부족 문제 이슈가 동일한 내용이었다고 듣고 물 복지 및 물의 공공성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팔당호 상류 지역인 경기도 광주시에 살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팔당호 상수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상수원 규제 지역, 특대 지역, 수변 구역 등 많은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팔당 지역도 강원 충북, 인천 지역의 물이용 관련 이슈들처럼 상수도 요금 문제, 과도한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및 지역 발전 저해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강원도, 충북, 인천의 문제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후 위기로 인해 물의 지역적 편중, 물 부족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며 물 관리의 효율성과 위기 대응성의 중요한 문제도 인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물 배분으로 물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한강 수계의 모든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통해 물 배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앙 정부와 광역 지자체, 광역과 지방 정부 간의 갈등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자원공사가 수리권 관련하여 권한과 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나 수리권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댐 사용권의 개선, 물 이용과 배분에 관련된 조정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경기 남부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공업용수 공급 대책 중 대부분의 댐 용수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데 하수 처리수 재효용이나 빗물 이용 또 해수 담수화도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물 격차 해소하고 물 복지 문제들 그리고 수리권 문제 등과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연구원의 김미경이고요. 한강물관리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발제해 주신 분들 각각 지금 한강수계에 해당하는 지역적인 물 이슈를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좀 요약을 해보면 수도 요금이 비싸거나 아니면은 현실화율이 낮거나 그리고 물그릇이 부족하고 활용 자원이 좀 제한적이고 물 갈등이 있고 타 지역이나 타 유역으로의 용수 공급의 문제가 있고 물 배분의 문제가 있고 규제 관련 문제 있고 수요량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얘기들이 과연 지역별로 물 문제는 다 다른 문제가 있고 예전보다는 더 많은 문제들을 발굴을 하고 각 시도 연구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전에는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이런 물 관련 문제들을 좀 주도적으로 해왔다고 하면 이후에는 저희가 물관리 기본법도 생기고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나
그 유형물관리위원회가 또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2기까지 출범을 했고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이 과연 저희가 그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도 있고 유형 물관리 기본 계획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유형 물관리 위원회는 정부와는 다르게 어떻게 지금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앞서 그 전날에도 수개법에 대한 얘기들이 25년이 지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그 세부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수개법을 지나서 그 위에 상위 계획인 물관리 기본법도 지금 그 물관리 기본법도 생겼고, 그럼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 정부하고 이 지자체의 중간에 협의나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물관리 기본법을 보면 지금 그 전체적인 기본 원칙을 12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물 문제들 중에서 그 물배분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뭐 그 재원 확보 이런 부분들이 물 배분 아니면은 물 갈등 이런 내용들이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2기까지 출범을 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이 지자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제 K 반도체라든지 지역적인 이 물 부족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인 허가량이나 치수량이나 사용량 이런 부분들이 이 수치상이 아니라 실제 이런 그 실사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체킹이 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 해당 기관에서 좀 세부적으로 면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물관리 기본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얼마나 담아줄 거냐, 그리고 기본 계획에서 얼마나 담아줄 거냐, 그리고 그 중간 역할에서 위원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밀한 협의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전해 주시는 한강유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 제도 개선 사항들이 이제 기본법이 생기고 국가계획과 이제 유역계획에 단계화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아직까지는 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지자체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이게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을 했는데 유역위에서 이런 문제들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한편으로는 다짐이고 한편으로는 과제, 스스로의 과제를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우리 계획분과위원장님, 예, 이용석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그 한림성신대학의 이용석입니다. 저는 지금 그 유역 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거버넌스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을 좀 드리는 입장은 뭐 유역 위원회 입장이 아니라 제가 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고, 오늘 우리 원래 이제 5개 시군이 서울시가 좀 빠져 있는데 입장을 제가 듣고 몇 가지 퀘스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퀘스천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는 뭐 제가 답변을 요구하거나 뭐 듣고 싶어서 하는 퀘스천은 아니고, 우리가 한번 진짜 오늘 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해야 될 부분들 제가 한번 이렇게 의제로 한번 던져보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김문수 박사님이 댐 이용에 대한 이제 수요자 입장 그리고 공급자 입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원도 입장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댐으로부터 발생하는 유무형 가치가 이게 적절하게 배분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에 대한 퀘스천을 이제 던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댐으로 대한 어떤 피해 축소 이것이 필요한 건가? 이 논리가 우리가 댐을 지으면서 이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댐이 우리한테 정말 이게 피해를 많이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좀 고민해야 된다. 이 부분인지, 댐을 짓게 되면 그 가치에 대한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인지, 이것이 좀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그게 약간 혼란스럽게 이제 막 섞여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한 제가 10년 동안 최근에 10년 동안 이제 물 가치에 대한 인식이 이제 바뀌어가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상이하게 다르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이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인상 깊었고, 그다음에 우리 배 박사님이 그 유사한 맥락으로 주변 지역, 댐 설치된 주변 지역의 지원 문제,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제 좀 들었는데, 새롭게 좀 생각했던 거는 그 댐 수요라는 게, 댐에서 향후에 우리가 물 수요라는 게 과연 예측 가능한 건가? 지금 보면은 용인 반도체 물 수요에 대한 걸 보면 이게 즉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경제 변화나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이게 갑자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물 수요 관리하고 하는데, 과거에는 10년 단위로 물 수요 공급 세우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물 수요 공급을 10년 단위로 세워놓고 그다음에 바꾸고 싶을 때 계속 바꾸는 게 과연 이게 수장기 종합 계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가? 이게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 개선하는 부분도 약간 이 앞뒤가 조금 이게 뭐라 그러나, 이걸 좀 안 맞는다 그래야 되나, 이런 논리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규제를 개선해야 된다. 규제 개선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지역의 개발권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도 확보해 줘야 된다. 이게 과연 적절한 논리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다. 이거는 이렇게 돼 가지고는 이 수리권에 대한 어떤 그 합의가 과연 도출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퀘스천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기영 박사님 토론은 그 발표를 보고는 제가 이제 그 화천댐 물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이제 물 수집 그 원가 계산 뭐 이런 거 쭉 해주셨는데, 강원도 예산이 1년 예산이 작년 예산이 아마 7조 5천억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올해는 아마 좀 더 해서 한 7.8조, 8조쯤 됐나? 그런데 이기영 박사님이 이제 얘기하셨던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계속 했던 부분인데, 우리 춘천에 있는 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소양댐하고 뭐 춘천에 있지는 않지만 뭐 하천댐, 북한강 수계에 있는 이 두 개 댐만 해도 40억 톤 좀 돼요. 그러니까 있는 물량만 치면 뭐 소양댐이 30억, 뭐 좀 채 안 되고 뭐 하천댐이 10억쯤 되는데, 이기영 박사님께서 계산하신 그 물 원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누구야, 김성호 박사님도 원가 얘기하셨는데, 이게 원수 취수하는 원가가 있고, 그리고 물 처리하고 상수 처리해서 보내는 원가가 있는데, 취수 원가는 한 0.2원쯤 돼요. 리터당 0.2원이에요. 처리하는 데 비용은 리터당 한 2원쯤 돼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 사 먹는데 리터당 1,000원이에요. 이게 거의 500배 차이예요. 그러면 취수 원가로 쳐가지고 보면은 소양댐에 있는 물하고 화천댐에 있는 물의 가격이 얼마냐? 그냥 단순하게 이게 시가라고 하죠. 그냥 현재 시가로 치면 이게 4조예요. 계산은 뭐 각자 해보십시오. 4조입니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물 자산만 예산의 반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가 주민 지역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규제받고 또 희생하고 또 하류 지역에 물 주고 하는 관계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걸 진짜 정말로 돈으로만 따져가지고 그 가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돈으로만 따져가지고 보면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돈으로만 따져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이게. 인천에서도 이제 우리 김성호 박사님이 뭐 고맙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아마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그런 가치로만, 그런 이제 금전적인 가치로만 따져서 아마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국민들이 조금 이해하고 물을 취수하고 우리가 취수된 물에다가 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편의점에서 지불하는 비용을 꼭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런 물을 이용할 때 조사모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남한 팔당에서 80만 톤을 인천 인구의 4분의 3이 먹는, 3분의 2가 먹는 그런 물을 취수하면서 비용을, 그 비용만 해도 4천억이에요. 시가로 따지면 취수 비용만 따져도 4천억이에요. 그런 비용을 우리가 대면서 흘려내보냈는데 이거를 팔당에서 취수하면 4천억을 팔당에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면서 팔당 물을 건들면은 네 돈은 꼬간 거가 되는 거니까 네 돈 꾸는 게 아니라 너한테 가져가는 건데 이 돈은 화천댐에서 준 돈이다. 원래 화천댐에서 받을 돈인데 통로가 없으니까 너 통로 통해 가지고 이게 뭐예요? 저기 그거 한 거죠. 우리가 돈 이게 그 뭐라 그러나 그 이제 세탁한다 그러죠. 일종의 유용하는 거죠. 그런 이제 모양새를 가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하는 체계도 이제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늘 네 분 발표 듣고 저는 그런 퀘스천을 생각을 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20, 30년 동안 우리 계속 이렇게 목소리 높여가지고 국회에다가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는 그런 조직, 기구, 사람들한테 이런 이제 얘기를 어필하고 또 전문가들이 어떤 목소리 높여가고 해왔는데 이게 20년 이상 걸렸죠.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지금 시대는 급변하고 있는데 또 똑같은 이런 걸 하는데 20, 30년이 걸린다? 그럼 우리는 아마 지금 경제 시대가 완전히 변한 상태에서 또 다른 법을, 또 다른 피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고치는 체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 시민단체들의 그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우리는 전문가하고 또 시민단체들이 이 갈등 관계를 가지지 말고 좀 더 융합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서 이 제도를 바텀업 방식으로 개선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토론은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따로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물의 가치, 비용 관점에서 각 발제자들의 이제 발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에 제도 개선과 시민단체 협력 거버넌스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이제 청중의 의견을 좀 들을 텐데요. 너무 이제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듣고 싶은 분이 많은데 다음 세션도 있기 때문에 김정원 박사님이나 송미영 박사님은 다음 뭐 자장하고 이렇게 발표하실 거기 때문에 또 따로 요청은 안 드리고, 우리 국가위원 한 분 계신데 국가위원께서 간단하게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혹시 다른 분 한두 분 얘기를 듣고 나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찍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하류 간의 갈등 관련돼서 사실 이 소양강댐, 충주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수도권 인구가 2019년에 이제 우리나라 절반 인구가 넘어섰는데, 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정말 나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노무현 정부부터 계속 오면서 핵심 키워드가 뭐였냐면 정책이
균형 발전, 무슨 뭐 지방 시대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야, 이 소양강 댐과 충주 댐이 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균형 발전, 지방 시대 이런 걸 완전히 뭐 망가뜨렸구나. 저는 이 두 댐의 뭐 하천댐 포함이죠. 이 두 댐에 의해서 수도권의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세 개의 댐, 아까 뭐 이영석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량이 65억 톤이에요. 65억 톤인데 지금 8당 상수원에서 퍼가는 양이 하루에 900만 톤. 그래서 1년으로 보면 32억 톤 정도가 이제 취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지금 그 국가물관리 기본 계획에서도 핵심 키워드가 건전한 물 순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북이나 강원도 같은 상류 지역에서는 물을 쓰면은 그걸 처리해서 다시 보내요. 그래서 거의 물 써도 몇 퍼센트 안 줄어들어요. 근데 이 8당 상수원은 거의 100%,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95% 이상은 퍼서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퍼쓰기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도 또 발생되냐면, 상류 지역에서는 물을 쓰고 강화된 수질 기준으로 해서 처리해서 보내죠. 하류 지역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한강 수기를 안 들어오니까 뭐 완화된 수질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이 물 이용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불평등 구조가 이 팽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강 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좀 잘 갈등 해소를 위한 이러한 기반을 좀 만드는,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아마 다음 세션에서도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강원연구원에 계시긴 하지만 국가위원이니까 한강 지역 물 문제를 국가위에서 잘 좀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제가 4분이라서 상당히 그 토론 시간이 빠듯한데, 그 청중 중에서 딱 오늘 발제하고 직접 관련된 얘기가 있으시면 손들고 말씀을 해주시고, 약간 아닌 거는 다음 세션에서 해주시고요. 이광우 대표님 뭐 얘기 1분 정도만 그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댐 때문에 이제 전국을 다니는데 조그만 정보를 하나, 특히 우리 배병우 충북에다가 좀 주면, 괴산댐이 이게 이제 넘치는 것 때문에 괴산댐을 크게 짓는 걸로 약간 얘기가 나왔다가 이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시발점이 반도체 물 배주는 것 때문에 괴산댐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건이 그냥 내주기는 어려우니까 중부 내륙 특별법과 연계해서 이걸 빠다지를 할 게 있다고 보고, 그를 좀 반대 의견을 충북이 지혜롭게 하는 바람에 이제 이 댐, 전국의 댐 필요한 지역하고, 또 수도권의 충주 상류의 단양천 댐하고 소양강 댐 상류의 양구댐이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뻥튀기가 돼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강원도의 두 지역의 댐은 영월댐 반대 투쟁에서 한번 막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양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저쪽에서 봐요. 그래서 결국은 괴산으로 갈 공산이 크니까 충북에서 받아낼 준비를, 선물 보따리를 좀 왕창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것이 근거를 대라 하면 조금 기다려보면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쪽 아래쪽 댐들은 필요해요. 또 필요하다고 느껴요. 물이 부족해봤고 또 산사태를 마저 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 김천이나 예천이나 저 청양이나 또 저 주암 동보 사평 댐이나 이런 데는 그런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은 그런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신 바짝 차리셔서 제대로 좀 받아갔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서없이 얘기하고 3개월 후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더 추가로 없으시면 우리 발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얘기하실 분이 있으면 예.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한마디 이용수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게 댐 주변 지역의 피해가 포커스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 이용의 배분과 관련해서 형평성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 근데 같이 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댐이라는 게 사실 물을 가두는 수단이고 어떻게 보면 상강 상하류를 구분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 이용과 관리 배분에 있어서 지금 형평하지 않으니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이 포커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이기영 박사님이나 김성우 박사님 따로 얘기하실 것입니다. 이기영 박사님. 예, 제가 저희 그 경기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그 사실은 2015년도의 기억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아마 3월 말부터 물 부족 이야기가 나와서 한 3달이 지속되는데 그때 거의 매일 댐 방류량을 확인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73년도에 팔당댐 건설 이후에 저도 개인적으로 절대 팔당은 물 부족이 아니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한번 체험을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잖아요. 물 수요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다시 2015년이 왔었을 때 이게 문제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아마 그 이전에 했던 그 산업부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산업단지나 이 개발 사업들을 추진에 대해서 무조건 던지면은 물을 줄 거다라는 이런 인식이 이 바뀌어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우 박사님 어쨌든 지난 그 일기유역위원회 때 그 이경 박사님이 같이 유역을 했는데 다른 유역에 비해서 한강은 그 뭐 쟁점이나 논란이 크게 없었어요. 딱 한 가지가 이제 오늘 다 발표하신 산업용수 공급, 특히 반도체 용수 공급 문제를 2012년 같은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고민들을 저희 위원들이 제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게 이런 대규모 용수 공급 이런 것들은 반드시 유역위에서 좀 심의 하면 좋겠다, 허가를 받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좀 안 받아들여지고 협의라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문구도 안 들어가고 검토를 그러면 검토라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가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그 전에 어쨌든 제가 춘천 물포럼도 여러 번 왔고 이제 유역이도 했었는데 각각 어떤 분들은 이제 각 지역이 각자 얘기를 한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진행하면서 특히 오늘 느낀 거는 각 지역 얘기를 하지만 유역 전체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하고 자기 지역 얘기만 하지 않고 유역 차원의 얘기를 한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춘천 물포럼의 성과이고 유역위원회에서 여러 논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역위를 잘 앞으로 이렇게 활성화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 유역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좀 저쪽으로 나오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선거관리자 정경수였습니다. 오늘 네 분 아주 좋은 발표 해주셨는데요.
결국 공통적으로 한강유역에 물이 없다, 물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물 문제 많으면은 해답은 없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해답이 제가 볼 때는 있거든요. 국가물관리기본법 12조에 통합물 관리를 하라고 해놨는데 그것만 잘하면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통합물 관리의 그 통합 관리라는 게 뭐냐인데 이게 되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공간적인, 그다음에 물순환 과정의 통합을 얘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치수, 수질, 수생태 이런 그 물관리 기능의 통합이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다른 자원과 통합 관리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만 따로 떼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자원에는 인적 자원, 뭐 산업 자원, 뭐 반도체니 농업이니 이런 게 다 산업이죠. 그다음에 토지 자원, 이것들을 그 물하고 이 자원들을 별개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같이 관리하는 게 이게 통합 관리거든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그 한강유역에 사람이 너무 많이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분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산업도 아까 이경 박사님께 물을 달라고 그런 거 다 줘야 되냐, 아니면 물이 있는 거 보고 산업을 해야 되냐 하면 그걸 같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유역에 더 이상 물이 없으면은 자꾸 산업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을 보고 산업도 저 팽창하고 또 물이 너무 없으면 좀, 그러니까 또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저 공장이 많아지면은 그러면 어딘가가 물을 더 많이 쓰면은 어딘가 또 물이 줄어든 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농업에서 오시면 제가 농업 규모를 반드시 줄여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한 산업이 물을 많이 쓰면 또 줄어드는 산업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물을 많이 쓰든지 오염물질 많이 배출하는 산업은 사실은 가능하면 좀 규모를 줄이고 수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다 통합물 관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로 물이용 말씀하시고 이제 홍수 얘기는 안 했는데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다 살고 싶은데 와서 살고 홍수를 방어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기후 위기 시대라는 게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속 가능하기 어렵고, 사람들이 홍수가 피해를 볼 때는 피해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이용 관련해서는 그 이제 수요 관리를 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그 수요 관리라는 게 결국은 그 저 물관리 기본법 12조에서 얘기한 통합 물관리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고,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불수 수율이 거의 50%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개발해서 들어와 살고 하면서 홍수를 방어해달라고 그럴 게 아니고, 서울은 그러면 이제 토지 개발 그만합시다. 더 이상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덮지 말고 오히려 투수 면적을 좀 늘려간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게 토지 이용에 관한 거를 물 관리하고 같이 생각하는 이런 게 통합 관리인데, 그것만 제대로 하면은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 유역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사실 별거 없는 것 같으면서도 별거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역에서 하는 가장 큰 일이 그 유역 종합 물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데, 국가에도 마찬가지죠.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 연한이 10년이면은 사실은 그게 어떻게 수립이 돼야 되냐면 그 물 이용 관련해서는 그럼 10년 동안 증가할 용수 수요가 얼마냐.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환경부에서 그냥 물만 보고서 수립할 게 아니고,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 보면 산업부 장관, 농림부 장관 다 있거든요. 산업부에 앞으로 10년 동안 물 얼마 더 써야 되는지 갖고 오세요. 농림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조금 수요를 줄일 수는 없어요.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그리고 그 10년 계획을 했으면은 그 10년 동안은 그 계획을 존중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물이 이만큼 더 필요하다고 중간에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럼 그 앞에 세워놓은 10년 계획을 또 수정해야 되는, 매번 1년에 한 번씩 더 달라 그러면 1년마다 수정을 해야 되나 계획을?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관리 계획을 할 때 다른 그 산업, 인적 자원, 토지
이런 것들을 다 그거라고 관리하는 분들이 이 물관리 계획 수립할 때 참여를 하고 일단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 기간 동안에는 그걸 존중해야 된다 이거죠. 유역도 마찬가지고. 네. 그냥 계획이 없었는데 자꾸 물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좀 오래 말씀드렸는데 그 통합물 관리를 제대로 하자. 그러면 다 해결될 거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다 같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직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이 남아 있으시겠지만 1시부터 또 세션이 시작되니까 부족했던 얘기는 그때 하시기로 하고요. 약간 뭐 4분 정도 늦었지만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